네, 안녕하십니까. 일반화학 9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7장, 8장에서 뭘 배웠었냐면은 원자 모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배웠었고, 주양자수, 가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 이거를 이제 7장에서 배웠던 것 같고, 이제 7번째 수업에서 배웠던 것 같고, 8번째 수업, 지난 수업에서는 이제 거기에 하나 더 추가했죠. 그래서 스핀 양자수까지 배웠고, 그 양자수에 따른 전자가 채워지는 원리, 그래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 싸움의 원리, 뭐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주기율표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조기 왜 형성이 되는지, 주기가 왜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기에 따른 이제 그 화학물들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고, 이온 결합 화합물인 경우에는 이제 원자 크기가 어떻게 변하고, 원자 자체의 반지름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그 앞에서 배웠던 이제 원자들이 결합을 할 때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느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9장의 이제 챕터는, 그러니까 제목은 화학 결합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고, 원자의 성질과 화학 결합으로 되어 있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요 안에 뭐 배위 결합도 있는데 여기 지금 제목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결합 에너지와 화학 결합, 양 끝단 사이의 전기 음성도와 결합 극성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수업 진행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것 중에서 이게 주기율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요? 파란색 계열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 금속이고, 그 다음에 녹색이 이제 중금속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이 이제 그 비금속이 되겠죠. 그래서 금속적 성질을 갖고 있냐, 비금속 성질을 갖고 있냐를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조금 기억해 보면은 우리가 1A족, 2A족이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 금속이라고 했었고, SO비타를 쓴다 그랬어요. SO비타를 쓴다고 했고, 물이랑 반응하면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수소를 발생하고 터질 수 있다고 위험물 시간에 배웠었죠. 그리고 뭐 S궤도를 쓴다 그랬고, 뭐 옆으로 가로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라고 했고, 주양자수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그래서 N이 1, 2, 3, 4 이렇게 갔었죠. 한편 이쪽으로 오면은 그 P궤도를 쓴다 그랬죠. P궤도를 쓴다 그랬었고, 똑같이 뭐 P궤도가 뭐 여기가 뭐 끝에 내부,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최외곽전자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7A족은 7개라고 얘기했었죠. 이 8A족은 비활성기차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그리고 원자의 크기가 있었는데, 원자의 크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I2랑 2A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GEE에는 뭐냐면은 이제 이온화 됐을 때 원자의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원자 크기 자체는 크다고 얘기했었고, 여기 자기했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온화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했었고, IE,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낮다,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덜 음성적이고 더 음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조금, 그러니까 전자 친화도는 경향성이 뒤죽박죽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갖고 우리가 첫 번째 껍질에서 전자 띄어낼 때, 두 번째 띄어낼 때, 세 번째 띄어냈을 때, 뭐 이럴 때에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따라서 최외곽 전자가 몇 개인지 예상할 수 있었고, 그게 전자가 몇 번인지 알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원자 크기는 내려갈수록 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고 얘기했었죠. 자, 화학 결합의 유형인데, 우선
화학결합의 유형에는 총 3개가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지금 금속과 비금속이 있다 그랬으니까 뭐 그냥 예를 들었고 금속 금속,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금속 금속, 비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이렇게 3가지 결합이 있겠죠. 무조건.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에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전자 전달과 이온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성 결합 화합물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고, 우리가 앞 챕터에서 그냥 간단하게 배웠었는데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이온성 결합 화합물이라고 해서 금속에 있는 전자가 비금속으로 일방적으로 전자를 주는 형태를 우리가 이온성 결합 화합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3차원 배열의 이온성 고체를 갖고 있고 실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금속과 비금속도 우리가 배웠었죠.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전자의 편제가 돼 있고 전자 공유와 공유 결합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 시간에 몇 챕터인지는 제가 기억을 정확히는 못하겠지만 이온성 결합물은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전자를 일방적으로 주는 거에 비해서 공유 결합은 네 전자와 내 전자를 서로 공유하자는 식이었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공유하자고 해서 일정한 사이에 양성자와 양성자가 있고 전자와 전자가 중간에 어느 적당한 위치에 서갖고 공유 결합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정 결합 길이와 결합의 3개가 있고 분자식으로 쓴다 그랬죠. 실험식과 분자식이 있고,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던 이제 이번 시간에 처음 나오는 게 금속과 금속의 결합이고 전자의 비편제예요. 여기는 전자의 편제고 여기는 전자의 비편제예요. 요 개념에 대해서는 다시 나올 겁니다. 어쨌든 전자의 모으기와 금속 결합, 원자과 전자들이 전자의 바다와 금속의 양이온이라고 하는데, 요거 간단히 설명하면은 금속과 비금속은 금속이 금속의 전자를 일방적으로 비금속에다 주는 게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속은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마이너스 음이온이 된다 그랬죠. 비금속과 비금속은 전자를 서로 공유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온화는 안 되는 거죠. 금속과 금속의 결합은 뭐냐면 금속의 획들이 가운데 박혀 있고 전자들이 이렇게 바다같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자 바다에 금속의 양이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속의 양이온들이 딱딱 박혀 있고 그 바깥에 주위에 전자들이 떠다니고 있으니까 바다가 이제 출렁출렁 그러면 이제 바다가 흔들리잖아요. 여기도 전자의 바다가 흔들리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는 전자가 흐른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자가 흐른다는 거는 전자의 바다에서 전자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올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는 게 원자의 성질을 보고서 탄산이온과 루이스 구조가 나오는데, 탄산이온은 우리가 CO2죠. CO2인데 탄산이온이라고 했으니까 CO2에다가 산소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C가 있고 O가 2개 있고 여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CO2는 이렇게인데 O가 하나 더 붙어갖고 CO2-가 되어 있고 탄소는 최각전자가 4개가 있는 거죠. 뭐냐면 탄소는 원자번호 6번에 해당되고 1s, 2개, 2s에 2개, 2p에 2개니까 1s까지가 이제 그 1주기에 해당되는 전자고 2s, 2p가 최각전자에 해당되니까 4개가 최각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각전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산소. 산소는 지금 원래 몇 개 갖고 있냐면 산소는 8번이죠. 8번이고 최각전자가 6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1s2, 2s2, 그 다음에 2p 4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건데, 탄소에 있는 전자 하나와 산소에 있는 전자 하나가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선을 긋고 여기도 선을 긋는 거예요. 두 개가 결합하면 두 개가 돼 있고, 대신에 이제 산소가 전자를 두 개를 갖고 탄소 쪽에 결합을 했기 때문에 E-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이중 결합이 지금 전자가 우리가 점을 4개를 표시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선 2개를 표시한 거죠. 그래서 점이 2개가 있는데 만약에 전자 2개가 왼쪽으로 이사 갔다고 할게요. 왼쪽으로 2개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할게요. 왼쪽으로 전자가 2개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원래 있던 이중 결합은 단일 결합으로 되고 이중 결합은 왼쪽으로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 있는 이중 결합이 오른쪽으로 이사 간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 자체. 이 지금 그림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림 자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자 두 개가 결합을 통해서 이사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운데 6시 방향에 있는 게 11시로 가고 이게 다시 여기 2시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림 자체가 이렇게 회전하는 게 아니라 결합이 옮겨가면 얘는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고 얘는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산이온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도 맞는 거고 이렇게 그려도 맞는 거고 이렇게 그려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탄산이온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물어보면은 모르는 거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예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공명 구조, 영어로는 이제 레조넌스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한 분자에 대해서 동등한 루이스 구조가 2개 이상에 있는 거를 우리가 공명 구조라고 얘기했고, 루이스 구조가 지금 3개가 있는 거죠. 얘는 하나, 둘, 3개가 있는 거고, 얘네를 어떠한 한 루이스 구조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도,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도 이 3개로 다 존재하는 거니까. 결합 차수는 3분의 1이에요.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O3E- 말고 NO3- 있어요. NO3- 그래서 얘도 똑같습니다. N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N이면 최외각 전자가 5개가 있겠죠. 5개. N이 7번이죠. 7번. 그래서 1s2, 2s2, EP 3개라고 했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똑같이 주양자수 1번에 해당되는 게 1s2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이너 핵심 코어 쉘이 되겠고, 나머지가 이제 아우터 쉘이 되면서 최외각 전자가 지금 5개가 되겠죠. 그리고 산소 아까 최외각 전자 6개니까 결합을 각각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그러니까 6시 방향에 있는 질소의 전자가 2개가 산소의 전자 2개와 결합을 해서 이중 결합을 하고 있고, 이 중에 그러니까 여기가 총 4개가 있는 거죠. 총 4개 중에서 2개의 전자가 왼쪽으로 이사 가는 거죠. 왼쪽,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이사 가는 거죠. 이사 가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게 다시 오른쪽으로 이사 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O3 질산이온의 루이스 구조는 3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3개가 존재하게 되고, 질산이온 자체를 어느 한 루이스 구조로 그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앞에서 뭐 얘기했듯이 얘네를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은 요 한 개의 전자, 요 한 개의 결합, 그러니까 전자 2개죠.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게 6시 방향에 있는 게 총 4개의 전자가 있다 그랬는데 2개가 한 개의 선이니까 한 개의 결합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다 2분의 1씩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니죠. 여기 3분의 1씩, 여기 3분의 1, 여기 3분의 1, 여기 3분의 1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3분의 1, 여기 3분의 1, 여기 3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의 결합이 얼마예요? 결합 차수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1과 3분의 1이라는 얘기가 이 하나에 대해서는 3분의 1씩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에도 마찬가지죠. 얘도 여기에 있는 애가 여기도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디로컬라이즈드 파이 오비탈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은 로컬라이즈드 오비탈 디로컬라이즈 돼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요건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로컬라이즈 시스템, 디로컬라이즈 시스템은 얘기를 할게요.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자,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이게 없네요. 사실 요거 화공실에 요거 샀어요. 요거 날개 샀는데 다음 시간에 요거 한번 갖고 올게요. 갖고 와야지 여러분들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이산화탄소 예제네요. 이산화탄소 분자의 결합과 구조에 대해서 CO2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고 되어 있고, 산소는 둘 다 탄소에 결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제 조건으로 주어진 거고, CO2 분자는 어떠하겠는가? CO2 분자의 결합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가 가운데 있고, 여기 둘 다 산소는 탄소와 결합을 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C가 탄소가 이제 최각 전자가 4개니까 4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산소가 2개가 결합을 해야 되니까 다 있겠죠. 자, 그런데 요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사진을 보게 되면 가운데 탄소가 있고 양쪽에 산소가 있는데 산소의 날개를 보세요. 날개를 보면 하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최외각 전자가 이 비공유 결합상 전자가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x축과 y축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끔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와 전자는 이제 반발력이 생기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결합을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여기서 CO 자체 이거 말고 CO 자체의 결합은 140 ppm이에요. 그리고 CO의 이중결합, 여기죠. CO의 이중결합, 얘가 없었을 때 CO의 이중결합은 120 피코메타예요. 자, 근데 이산화탄소 얘는 115예요. 115. 그러면은 CO 단일 결합일 때는 140이고 이중결합이니까 120 피코메타까지는 뭐 알겠어요. 그런데 왜 CO2에서는 요게 줄어드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비편제 이중결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이게 왼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약간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뭉뚱그렇게 돼 버리니까 얘가 하나로 뭉쳐지니까 결합이 조금 작아지는 거죠. 요거 조금 뒤에 나옵니다. 디로컬라이제이션, 바이 결합. 한참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없으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이라도. 근데 아마 이 챕터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뒤에 맨 뒷쯤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결합의 3가지 모형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결합의 3가지 모형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주기율표에서 봤듯이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자들은 금속, 비금속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결합은 금속, 비금속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이온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공유결합, 그 다음에 금속과 금속의 결합은 금속결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이온결합이라고 얘기했고, 금속이 일방적으로 비금속한테 전자를 줘서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해서 금속이 일방적으로 비금속한테 전자를 주고, 그 다음에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밑에 전자를 하나 주게 되는 거죠. 공유결합은 주는 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너와 나를 공유를 하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CR과 BR이 있는데 앞에서는 전자를 하나를 줬는데 전자 주는 건 안 되고 서로 공유하는 건 괜찮아 라고 해서 공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왼쪽은 이온성 결합은 고체 형태예요. 그래서 이온성 고체 형태인데 공유 결합은 분리된 분자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는 고체 형태로 존재하지만 얘는 고체 형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금속 결합은 금속 자체에 원자들이 있고 주위에 전자들이 떠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속 양이온이 있고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갖고 Na 플러스면은 NA면 Na 플러스가 가운데 막 박혀 있고 전자 하나가 막 떠다니는 거예요. 전자 하나가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가 전자 바다라고 표시했는데 바닷물에 흘러가듯이 왼쪽에 있는 전자가 오른쪽으로 있는 전자로 흘러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가 그러면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해서 사람들이 금속과 비금속을 갖고 결합을 막 시킨 다음에 이게 금속성인지 비금속성인지를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른쪽부터 볼게요. 맨 오른쪽부터 나트륨과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다 금속성이에요. 완전히 강한 금속성이죠. 그런데 중간에 좀 옮겨갔어요. 그랬더니 알루미늄과 실리콘 이렇게 보면은 약간 여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금속성으로 생기지 않고 비금속성으로 생기겠죠. 그리고 Cl, 염소 같은 경우 이제 비금속이니까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니까 당연히 공유성이 되겠고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니까 이온성으로 가면서 다시 이온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말하는 소금, NaCl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금속과 금속이 결합을 했을 때는 금속 결합이 있고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했을 때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중간성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할 때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그 다음에 금속과 금속 결합 이 세 가지로만 놔뒀지만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준금속 애들이 있으면은 걔네가 금속성을 띠고 있냐 비금속성을 띠고 있냐 라고 물어보면은 중간 성질도 있다. 이렇게 중간 성질도 있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지만 됩니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lCl3 이런 것들은 이온성이기도 하고 공유성이기도 하죠. 약간 이온성에 가깝긴 하지만. 자, 루이스 기호와 결합인데 금속의 루이스 기호의 전체 점의 수는 양이온이 이룰 때 잃은 총 전자수예요. 그리고 비금속의 홀전자 점의 개수는 양이온을 형성할 때 얻을 수 있는 전자의 총 개수고 또는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공유하는 전자의 총 개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옥텟 룰, 우리가 옥텟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제 8번째 아니지 10월 그러면 옥템벌이잖아요. 그리고 옥토 그러면은 8개예요. 그래서 뭐가 있나? 문어 옥토버스죠. 그래서 옥토라는 얘기는 8개라는 얘기가 있는데 참 여담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10월은 옥템버잖아요. 근데 원래 8월을 나타났었는데 앞에 1월과 2월이 들어오면서 옥템버가 10월로 밀려졌다는 그런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썰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옥토라는 얘기는 8월이에요. 8월. 아니, 8월이 아니라 8개이고 최외각 전자가 8개가 돼야지 안정하다는 규칙이 옥텟 규칙입니다. 그리고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공유할 때 최외각 전자의 개수가 8개. 리튬이랑 수소는 2개를 채워야 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8개를 채워야지 안정하다는 게 옥텟 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8장에서 배웠던 그 전자 채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Na2O2로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NA가 이제 두 개가 있고 나트륨이 두 개가 있고 나트륨의 두 개의 전자 궤도는 1s2, 2s2, EP6, 3s1이죠. 3s1인데 앞에 거 이제 안 쓴 거고 요 뒤에 최외각 전자만 쓴 거예요. 그러면 혼자 남아있는 애들이 얘 두 개니까 얘네 두 개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최외각 전자만 반응에 참여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산소도 지금 8번째 8번이니까 1s2, 2s2, EP 4개인데 요거 앞에 요것만 이제 쓴 거죠. 1s2 이제 안 쓴 거죠. 자, 그러면은 3s2의 두 개가 EP에 들어가려면 전자가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빈 공간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뒤에 3s도 있고 3p도 있을 텐데 이 앞에 있는 전자가 뒤에 3s로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싸움의 원리에서 차곡차곡 들어간다잖아요. n이 1부터 그러니까 n이 주양자 수가 낮은 수부터 채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채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s에 있는 전자가 2p에 있는 빈 방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죠. 들어가게 되면은 원자 궤도 궤도함수 도표에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까만색은 원래 산소에 있는 전자를 표시한 거고 빨간색은 나트륨에 있는 전자가 궤도함수로 들어간 걸 표시한 거예요. 그거를 루이스 점 구조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온성 결합 화합물입니다. 자, 이온 결합 에너지 관점에서 볼게요. 이온 결합 에너지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 배웠었죠. 이온화 에너지는 이제 전자를 하나 띄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리튬의 이온화 에너지 관점에서 이제 그 이온 결합 형성을 보게 되면은 리튬이 전자를 하나 띄어내면은 이렇게 돼요. 520kJ 이게 되겠죠. 전자를 쉽게 내보내겠죠. 그리고 이제 플로우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 친화도 그러니까 일렉트릭 어피니티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렉트릭 어피니티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요. 얘는 리튬은 전자를 내보내기가 되게 쉽고 F 입장에서는 전자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쉬운 큰 힘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 야 나는 필요 없는 거고 나한테는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리튬이 돼 있고 전자가 되는 거죠. 두 개가 합쳐지면 이렇게 돼 있는데 델타 H05가 마이너스 1050인 킬로줄이니까 요거 지금 엔탈피예요. 엔탈피고 엔탈피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단위가 줄이니까 에너지고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 압력에서 열의 변화고 여기 동그라미는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델타는 이제 변화죠. 그러니까 표준 엔탈피의 변화라고 읽을 수 있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은 표준 상태에서 에너지, 열에 대한 출입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열화학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105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시스템 내부 안에서 빠져나가면 마이너스고 들어오면은 플러스죠. 그래서 내게 빠져나가는 거니까 얘네는 뭐예요?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이에요. 내보내는 거니까. 자, 그리고 뭐 요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 배치 궤도함수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튬은 3개고 그다음에 F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개죠. 9번이죠. 9번인가 보네요. 그리고 앞에 이제 비어있는 궤도함수 자리에 EP 궤도함수에 S가 와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두 개가 다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자, 브로미와 소듐의 발열적 생성인데
브롬이나 소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가 있겠어요? 브로민화니까 브로민을 얘기를 하는 거고, 소듐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트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브롬이나 소듐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까 Br이고 얘는 나트륨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온성 결합 화합물이니까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 브롬 쪽에 주고 브롬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금속이 비금속 쪽에 전자를 하나 일방적으로 주고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궤도함수로도 설명을 했었고, 그렇게 되면은 이 반응은 굉장히 빠르고 격렬해요. 그래서 발열 반응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미 예상했겠지만 알카리 토 금속들은 전자를 잃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발열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된다. 자, 이온 결합의 형상에서 격자 에너지의 주기적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격자 에너지는 1몰의 이온성 고체를 기상의 이온으로 분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격자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온성 고체 우리가 NaCl이라고 할게요. NaCl이 이제 1몰의 NaCl을 기체상의 이온으로 분리하는 데 필요한 게 격자 에너지고, 격자 에너지는 이온 결합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체가 되어 있는 애들을 기체상의 이온이니까 NaCl의 이온성 고체를 기체상의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분리하겠다는 데 필요한 게 격자 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결합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체가 된 상태에서 분리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정전기적 에너지는 거리와 전하 AB의 곱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정전기적 에너지는 거리가 어떻게 해요? 짧으면 짧을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에너지는 클 거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에너지는 작아지겠죠. 그리고 전하 AB가 값이 크면 클수록 정전기적 에너지는 크게 되겠죠. 이거를 이온성 결합 화합물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거리라는 거는 결국은 이온성 결합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반지름이죠. 양이온의 반지름, 음이온의 반지름의 거리가 요 토탈 거리가 되버리겠죠. 요 토탈 거리. 그리고 전하라는 거는 결국은 양이온의 전하와 음이온의 전하가 될 거고, 얘는 결국은 뭘로 나타낼 수 있느냐? 델타 H 격자 제로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제로는 동그라미, 이 책은 동그라미로 해놨네요. 제로라고 해놨는데 다른 책들은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제로하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번데기 같이 그어요. 제로바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책들처럼. 그래서 격자 에너지는 제로고, H는 아까 엔탈피라고 얘기했었고, 엔탈피는 에너지의 개념이고 일정 압력에서 에너지 변화니까 열이라고 얘기해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델타는 변화량이고, 그래서 표준 격자 에너지의 변화량은 요거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격자 에너지는 이온 크기와 전하의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온 크기라는 게 결국은 반지름을 얘기를 하게끔 되어 있죠. 자, 격자 에너지의 경향성을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봤듯이 이온 반지름이 커지면 우리가 그 주기율표에서 원자 크기는 내려갈수록 이제 원자 크기는 커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자 크기는 작아진다 그랬죠. 그리고 이온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크기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커진다 그랬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격자 에너지 중에서 보면 요거 중에서 요 식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이온 반지름이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온 크기의 효과가 격자 에너지에 영향성을 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온 반지름이 커질수록 격자 에너지 감소하죠. 밑에 이제 분모 값이 커지니까. 그 다음에 이온 전하량의 효과인데, 이거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온이 됐는데 플러스 1 금속으로 따지면 플러스 1도 있고 2 플러스도 있고 3 플러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 많이 커지면 커질수록 격자 에너지는 커지겠죠. 세게 당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여기 그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이렇게 있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온 크기는 커지죠. 그러니까 이온의 크기가 커지고 원자의 크기도 커져요. 결국은 분모 값이 커지니까 격자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른쪽 아니 뭐 이거 똑같이 이거 오른쪽으로가 아니라 뭐 이거는 다른 거네. 이거 그러니까 같은 죽에서 내려가면 낼수록 커지니까 플로르, 염소, 브롬, 요오드 이렇게 보면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자 크기는 커지니까 맨 아래, 맨 왼쪽, 맨 아래에 있는 애들이 제일 작죠. 그래서 루비륨과 요오드를 보면은 제일 작죠. 격자 에너지가. 격자 에너지 제일 작아요. 자, 그래서 이온 결합 이제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배웠죠. 지금 이온 결합 화합물, 이온 결합에 대해서 배웠고, 공유 결합에 대해서 배웠고, 금속 결합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온 결합의 특징 먼저 봅시다. 이온 결합의 특징은 우선 고체예요. 그리고 단단하고 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압력을 가하면 부서집니다. 이렇게 깨지는 거죠. 그리고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용융, 녹았을 때는 전기를 통해요. 그리고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고 분리된 분자로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걸로 뭘 생각하시냐면 되면 이온성 결합 화합물 그러면 소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소금 보게 되면은 그래서 바닷물은 잘 안 얼죠. 바닷물이 완전히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물이 0도씨에서 온다고 하면 바닷물은 뭐 22도? 뭐 이렇게 마이너스 22도? 이 정도에서 오나요? 그 정도에서 온다고 칠게요. 제가 정확한 값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정도에서 얼어요. 그리고 뭐 저쪽 어디야? 유럽 쪽에 뭐 흑해 아니지 뭐죠? 흑해라고 있나요? 그래서 소금바다, 소금강 뭐 이런데 염도가 굉장히 높은데 거기는 이제 얼지 않는 거죠. 뭐 아니요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온도가 낮았을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이제 어느 점이 내려가요. 자, 그리고 외부의 힘을 강하게 되면 여기서 그래서 저기 뭐 망치로 소금을 빵 쳤다고 치면은 외부의 힘이 강해지면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셔져갖고 나눠진다는 얘기죠. 결정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물속에 NaCl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밖에서 이제 전압을 주고 전기를 통하면 전기가 흘러요. 흐르는데 얘가 뭐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 용액 안에서 전기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전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걸리면은 플러스 쪽으로 음전화가 가고 마이너스 쪽으로 양전화가 옮겨가죠. 옮겨가면서 여기에 있는 전선에 있는 전류가 흐르는 거지 이 안에 용액 안에서 막 전자가 왔다 갔다 이거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이온성 결합 화합물은 물속에 들어가거나 용융 상태가 되면은 전기가 흐른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자, 이온성 결합 화합물의 이제 대표적인 애들이죠. 그래서 뭐 우리 누누이 얘기했던 NaCl 소금의 녹는 점은 801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운 소금을 구워도 좀 녹지 않죠? 그래서 800도 이상 굽지 않으면은 소금은 녹지 않죠. 끓는 점도 1413도예요. 일반적으로 높죠. 그렇죠?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우리 뭐가 있나요? 뭐 여러분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게 뭐 산화마그네슘 용도 이것도 굉장히 크네요. 산화마그네슘도 엄청 크네요. 그렇죠? 자, 대부분 그래서 녹는 점이 높고 끓는 점도 높다. 자,
공유결합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 이온결합 이제 끝나고 공유결합을 할 건데, 공유결합에 보면은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네요. 자, 여기는 결합에 대한 거리고,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예요. 포텐셜 에너지인데,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할게요. 포텐셜 에너지는 인력에 대한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력과 청력. 그래서 우선 거리가 두 개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지금. 그래서 원자와 원자가 두 개 떨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야, 끌어당기는 힘은 둘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내가 너를 끌어당길 수 없어. 나도 너 끌어당길 수 없어. 그러니까 인력의 힘은 빵이죠, 빵이에요. 그런데 두 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러면 너도 여기 있냐, 나도 여기 있냐 이러면서 인력이 작용을 하겠죠. 인력이 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쭉 떨어져요. 이 떨어지는 이유는 인력이 작용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왔어요. 그래서 공유결합을 형성을 해갖고, 너도 있고 원자가 너도 있고 전자를 가운데다 두고서서 결합하자.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두 개가 겹쳐버렸어요. 겹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양전하와 양전하가 두 개가 완전히 겹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발력이 확 생기겠죠. 그래서 반발력이 쭉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보면은 X축은 거리고 Y축은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전자가 멀어진 상태에서, 멀어졌으니까 인력이 존재할 수 없는 거고, 어느 정도 가까이 오면은 인력이 존재하면서 포텐셜 에너지는 쭉 떨어지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얘네가 완전히 두 개가 딱 겹치게 되면은, 양전하와 양전하가 두 개가 똑같이 겹치게 되면은 리퍼션이, 그러니까 반발력이 생기겠죠. 청력이 생기면서 밀어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4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말로 설명한 걸로 이제 글로 표현한 거죠. 한번 볼게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상대방 원자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1지점이죠. 2지점에 가면은 원자 핵이 다른 원자의 전자를 잡아당겨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낮아지게 되고,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서 말하는 그 물리에서 얘기하는 위치 에너지 아니에요. 위치 에너지가 아니고 포텐셜 에너지는 인력, 그다음에 뭐 바인딩 에너지, 그다음에 원자 핵이 갖고 있는 에너지인데, 여기서는 그냥 인력으로 하나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점 3으로 갔을 때는 시스템의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점, 즉 인력과 반발력이 최소가 되는 점, 그래서 에너지의 우물의 바닥이 되는 점이 생기는 거고, 네 번째로 가면은 확 증가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양성자와 양성자가 두 개가 딱 겹치니까, 또는 전자도 두 개 겹치게 되면 쭉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공유결합이 왜 생기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혼자 있기에는 조금 외로워. 그래서 서로 가까이 와갖고 두 개의 핵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전자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핵이 완전히 겹치게 되면 아까처럼 이제 지점 4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쭉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띄고 전자가 가까이 있다고 치면은 안정화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인력이 존재해요. 그런데 플러스와 플러스는 반발력이 존재하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반발력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반발력과 인력이 최소가 되는 점, 그러니까 너도 어느 정도 양보하고 나도 어느 정도 양보하는 이 지점이 결국은 결합 길이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합 길이는 양전하와 그러니까 핵과 핵의 중간의 거리가 되는 거죠. 전자와 전자의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자 밀도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약간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중간에. 그렇죠? 자, 공유결합의 특성입니다. 아까 이온결합의 특성 얘기했듯이 공유결합의 특성이 있는데, 공유결합의 특성으로는 원자는 최외각
중에 전자를 꽉 채우기 위해 전자를 공유를 하고, 공유된 전자는 공유쌍 또는 결합쌍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공유전자 아까 두 개가 이렇게 공유가 됐는데 너 하나 나 하나 하니까 쌍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공유쌍 또는 결합쌍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유쌍 한 점은 또 표시하겠죠. 점으로 표시. 그래서 루이스 구조로 점 두 개를 선 하나로 표시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에서 점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표시한다. 최외곽준이 전자쌍 중에서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을 고립전자쌍 또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FF 이제 두 개 플로우 오르면은 공유 결합에 참석한 애들, 참여한 애들은 선으로 표시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그냥 점으로 놔둘 거고, 이 점으로 놔둔 애들은 고립 전자쌍 또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비공유 전자쌍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고립쌍이라는 말도 씁니다. 어쨌든 비공유 전자쌍을 많이 쓰고, 결합 차수는 원자의 전자쌍 중에서 공유된 결합쌍의 총 개수이고, 단일 결합은 하나의 결합 전자쌍을 갖고 있는 결합 차수는 1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합 에너지 BE라고 그랬는데 이거 바인딩 에너지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결합 에너지, 바인딩 에너지는 핵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인력을 극복할 때 필요한 에너지이고, 더 강한 결합은 더 큰 결합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인딩 에너지라는 게 결국은 핵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인력을 극복할 만큼 필요한 에너지라는 게 결국은 결합을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으면은 요 두 개의 에너지를 극복할 만큼 에너지니까 약간 격자 에너지 형식과 비슷한 개념이겠죠. 죄송합니다. 자, 결합 길이는 원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결합 에너지는 1몰의 기체 분자의 결합을 해리시킬 때 표준 엔탈피의 변화인데, 우리가 아까 격자 에너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격자 에너지. 그래서 이온성 결합 화합물의 고체를 기체로 변환시킨 다음에 이온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격자 에너지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결합 에너지는, 바인딩 에너지는 1몰의 기체 결합을 띄어내는데 필요한 표준 색상 엔탈피예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이온화되진 않지만 기체가 된 상태의 공유 결합을 두 개를 이렇게 찢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니까 격자 에너지랑 비슷하죠. 그리고 결합 길이는 두 원자의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핵 간의 거리이고, 결합 차수가 클수록 결합 길이는 짧고 결합 에너지는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CC만 볼게요. CC. 뭐 여러 가지도 볼 수 있지만 CC를 보게 되면, CC 결합을 보게 되면 에너지는 347이고 길이는 154 이건 뭔가요? 피코메타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피코메타죠. 그리고 에너지는 킬로줄퍼몰이고, 그래서 CC가 347이고 154인데 이중결합을 볼게요. 밑에 이중결합을 보면 CC는 614가 돼요. 그래서 C 단일 결합은 347인데 이중결합은 614가 되고, 결합 길이는 134예요. 그래서 줄어들었죠. 단일 결합에 비해서 이중결합이 결합 길이가 짧고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결합 차수가 커질수록 결합 길이는 짧아지고 결합 에너지는 커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선 그리고 나머지 볼까요? 나머지 뭐가 있나요? 여기도 있네요. CC. 그러니까 아까 C 단일 결합, C 이중 결합, C 삼중 결합 보게 되면은 결합 에너지는 커지고 결합 길이는 짧아지겠죠. 그래서 단일보다는 이중이 당연히 결합 에너지 커지고 3중으로 갈수록 더 커지겠죠.
어저께 에어컨을 껐더니 콧물이 조금 흐르는 것 같아요.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 자, 결합 길이와 공유 반지름을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온 결합 화합물의 그러니까 이온 결합 화합물의 결합 길이를 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양성자의, 그러니까 양이온의 반지름과 음이온의 반지름, 이 두 개를 합쳐갖고 결합 길이라고 했고, 공유결합의 결합 길이는 어떻게 했냐면은, 양전하, 핵의 두 개의 거리를 반으로 나눈 게, 결합 길이라고 했어요. 공유 반지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합 길이 자체는 핵 간의 거리니까 143 피코메타인데, 공유 반지름은 이거를 반으로 나눠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아니면 탱탱볼이 두 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결합 차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합 길이는 짧아지고 에너지는 증가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있는 거를 비교한 거를 모아놓은 게 이거네요. C5에 대해서 단일 2중 3중, 그 다음에 CC에서 단일 2중 3중, N2에서 단일 2중 3중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제 있는데 예제 잠깐만 풀어보고 계세요. 저희가 에어컨 좀 켜고 올게요. 너무 더워갖고. 수업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강의실에서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데, 강의실에서 에어컨을 켜놓으면은 습도가 떨어지고 계속 얼굴에 바람을 받다 보니까 감기에 걸려요. 목이 되게 아프고. 근데 에어컨을 안 켜면 더워요. 그래서 이게 껐다 켰다 계속 해야 되고 물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수업에 관계가 없는 거를 얘기해서 죄송해요.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결합 길이와 결합 세기의 비교가 예제 문제로 나타났는데, 표 9.2를 참조하지 말고 각 세트의 결합에 대해서 결합 길이와 결합 세기가 줄어드는 순서대로 나타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렇게요. 그래서 단일 2중 3중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S는 그대로 있고, 여기 이제 할로겐 기초해가 플로르 브롬 염소로 이렇게 내려가는 순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족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자의 크기는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원자 자체는 이제 내려갈수록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고 얘기했으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자의 크기가 커지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렇죠? 필쪽에서 커지니까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합 길이는 당연히 브롬이 가장 크니까 원자 반지름이 커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순서는. 그리고 결합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지면은 결합 세기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결합 차수는 결합 길이에 비해서, 결합 길이는 어느 게 제일 짧아요? 삼중결합이 짧죠. 그리고 결합 세기는 삼중결합이 제일 세고, 그렇죠? 결합 길이 자체는 단일결합이 제일 긴 거예요. 결합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합 길이는 짧아지고. 자, 분자 내에 강한 힘과 분자 사이에 약한 힘이 있는데, 분자 사이에 약한 힘을 우리가 물에 보면은, 여기 보면 지금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잖아요. 근데 분자 사이에는 강한 힘과 약한 힘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을 때, 만약에 얘가 자, 그래서 분자 사이에 이제 강한 힘과 약한 힘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하게 되면은, 우선 얘가 기체상으로 갈 때 에어컨이 너무 센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에어컨을 지금 다시 끄고 와야 되나 고민되네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었더니.
분자 사이의 약한 힘을 끊어내고 액체상이 기체생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 약한 힘은 끊어낼 수 있지만 강한 힘은 끊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분자 내의 강한 공유결합은 끊어지지 않지만 약한 공유결합은 약한 사이는 끊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힌트를 좀 알려주면은 분자 사이의 약한 힘이라고 하면은 수소결합을 여기라는 거예요. 수소결합. 그래서 분자 사이의 액체상의 약한 결합을 먼저 끊어내고, 그러니까 인터랙션이죠. 우리가 말하는 분자 사이의 약한 힘이라는 거는 인력에서 작용하는 힘은 인력에서 인한 작용을 해서 기체가 액체 상태로 인력에 의해서 뭉쳤던 힘은 여기에 있지만 기체로 될 때는 끊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물구조 공유성 고체의 공유결합이 수정과 다이아몬드인데, 우리가 어떤 이제 그 공유결합에 있는 애들이 고체를 형성을 할 때 이렇게 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결정 구조를 갖게 되면은 그 단단함이 더 세져요. 그래서 우리가 흑연과 다이아몬드 두 개를 비교하면은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똑같죠. 성분이 탄소예요. 단지 다이아몬드는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 하에서 결정 구조를 갖게끔 되었고 단단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물 구조를 형성하면서 고체의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면서 단단하게 되지면 다이아몬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이 됩니다. 성질이 바뀌어요. 자, 적외선뭉화법이 있는데, 이거는 공유결합을 형성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유결합이 되어 있는 화합물을 측정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화합물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모든 분자들이 이제 적외선뭉화법은 측정하는 원리가 모든 분자들은 지속적으로 진동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인터랙션, 그 다음에 이제 바이브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아토믹 에너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진동운동을 하게 되면은, 죄송해요.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고 이거 키네틱스 에너지네요. 키네틱스 에너지에 병진, 회전, 진동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진동운동을 한다면 이렇게 분자들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진동운동을 한다고 하고, 각 운동은 이제 결합 에너지, 운동의 형태, 원자의 질량에 의존하는 고유 진동수를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진동수는 IR 영역, 그러니까 적외선 영역에서 광파장에 의해서 해석되며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자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나눠져 있다는 얘기라고 얘기했죠. 앞에서. 그리고 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IR 광자를 흡수해서 다른 진동 에너지 준위로 도달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각 종류의 결합은 분자 전체의 구조에 따라 특정한 범위의 IR 파장과 양을 흡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은 분자가 진동운동을 한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빛 중에 앞에서 우리가 양자화 얘기했을 때 빛은 UV, 비지블, IR, 뭐 뒤에도 있죠. 뭐 마이크로파, 뭐 엑스레이파 이렇게 했는데 UV, 비지블, IR로 이렇게 나눌 수 있었고, 우리가 실제로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근처에 있는 걸 보면, 그런데 분자에다가 어떤 화합물에다가 IR만 특정으로 빛을 빵 때렸어요. 뭐 프리즘 같은 걸로 봐갖고 빵 때렸어요. 그러면 이 분자가 진동을 막 하고 있다가 이 진동하는 애는 IR만 흡수한대요. IR만 흡수하니까, IR을 때려주고 IR만 흡수하니까 흡수된 진동 에너지가 다른 식으로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때 피크가 땅 뜨는 거예요. 땅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수가 이제 퍼 센티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파장이고 여기는 흡수된 거죠.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흡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 원리가 뭐랑 비슷하냐? UV 비지블 업서션이랑 똑같아요. 가시광선 흡수. 우리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뭐 식물의 클로로름인가요? 그래서 뭐 포도 얘기를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포도주 얘기를. 그래서 모르는 농도를 계속 찍다가 1차원 그래프 그리고 미지의 시료를 찍어갖고 그 엑스레이에다
X축, 그러니까 선에, 회기선에다가 도입을 해서 추정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처럼 얘도 모르는 분자에다가 IR을 때리면은 분자가 진동을 하게 되고, 그 진동이 특정 파장에서 흡수하게 되면 얘는 무슨 결합을 하고 있구나, 얘는 무슨 결합을 하고 있구나, 얘는 무슨 결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뷰타놀 초록색과 다이에트 에터 뭐 있어라고 하는데 빨간색을 찍었대요. 그리고 적외선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고유한 파장에서 흡수하는 애들을 픽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얘는 뭐 CO 결합을 하고 있다, CC 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결합 에너지를 이용한 바인딩 에너지를 이용한 델타 H바 반응, 그러니까 표준 반응 엔탈피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반응 엔탈피의 변화는 어떻게 보느냐? 반응 엔탈피니까 화학식에서 표준 반응 엔탈피는 어떻게 보느냐? 여기 시그마예요. 여기 좀 그림이 조금 표시가 이상한데 어쨌든 시그마 바인딩 에너지 반응물이에요. 그러니까 반응물의 바인딩 에너지의 총 결합 빼기 생성물의 바인딩 에너지의 총 결합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응 엔탈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엔탈피는 우리가 엔탈피의 개념을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엔탈피의 개념은 일정 압력 하에서 개에 출입한 에너지의 양이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단위는 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응물에서 생성물까지 가는 거를 요게 표준 반응 엔탈피의 변화라고 얘기를 했었고 반응물에서 엔탈피까지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헤스의 법칙 배웠죠. 그리고 엔탈피는 뭐라고 그랬냐면 상태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얘가 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요 값을 우리가 잘 모르니 바인딩 에너지의 값이라는 게 결국은 반응물에서 원자까지 가는 값이 요 값이고 내려가는 값이 이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에 잘 보시면 이게 1번, 2번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바인딩 에너지의 총 합이 요거라는 거죠. 요거. 그리고 요게 요거죠. 그래서 이 전체의 값에서 요 전체의 값을 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델타 H2의 제로가 뒤에 거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열량 측정법으로 구한 메테인의 연소열인데 우리가 열량 측정법으로 메테인의 연소열을 마이너스 802kJ이라고 나왔다고 하고 결합 에너지로 구한 반응열과 열량 측정법으로 구한 반응 에너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한 거와 실험적으로 측정한 값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평균값이고 결합 에너지는 반응과 생성물의 기체의 경우에 적합해요. 그런데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메테인의 반응을 먼저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요거죠. 요거인데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반응물에서 원자까지 가고 원자에서 다시 밑에까지 간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게 생성물의 바인딩 에너지 값이고 왼쪽에 있는 게 첨가물이 아니고 반응물. 죄송해요. 왼쪽에 있는 게 반응물의 바인딩 에너지의 총합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생성물의 바인딩 에너지의 총값이라 했죠. 그래서 반응물에서 생성물의 에너지의 총값을 빼면은 요 결합의 차이가 나오니 얘네들이 결국은 표준 생성 엔탈피의 변화량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이제 이론적으로 구한 값이죠. 818kJ인데 얘는 열량법으로 측정한 메테인의 결합이 802인데
왜 얘랑 얘랑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왜 그러냐? 얘는 계산한 값이니까 평균값이잖아요. 평균값이고, 그리고 얘는 언제 적당하다? 기체일 때 적당하다. 그러니까 액체일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잘. 자, 다음 이제 예제 나오네요.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표준 반응 엔트로피를 구하라 했고, 메테인, 그러니까 메탄이죠. 메탄가스가 염수와 반응해서 클로로폼이는 이걸 계산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왼쪽은 반응물이고 오른쪽은 생성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뭐라 했냐면 반응물의 엔탈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생성물의 엔탈피를 구해갖고 빼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원자 쪽으로 먼저 보낸다 그랬죠. 그 원자 쪽으로 보내는 게 CH, 요거 하나만 볼게요. 왼쪽에 메테인을 하나만 보면 CH의 결합이 4개가 있으니 4개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CAC의 결합은 3개죠. 여기 3몰이니까 3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얘네 2개 더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결합을 우선 분해한 거죠. 그래서 반응물이 원자로 갔을 때 에너지를 먼저 계산하는 거고. 그러면 요거 어떻게 알아요, 교수님? 물어보시죠. C와 H가 413이라며요. 그게 4개가 있어갖고 3을 곱한 거라며요. 그러면 CH는 어떻게 알아요? 뒤에 다 표에 찾아서 보는 거예요. 책에서 값에 주어져야 돼요. 여러 과학자들이 미리 측정해 놓은 값이에요. C와 H의 결합의 엔탈피의 결합은 이렇게 돼 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으세요. 자, 어쨌든 여기는 반응물에 대한 바인딩 에너지 총 결합이고, 여기 똑같이 할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이 하면은 생성물에 대한 바인딩 에너지의 총 결합을 보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C와 Cl이 마이너스 339고 그 다음에 3몰이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여기 마이너스 값이 있어요. 왜 마이너스 값이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값이 있는 게 우리가 바인딩 에너지의 총 결합이 형성인데, 앞에서 보면 그리고 마이너스 바인딩 에너지 값이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미리 붙여준 거예요. 이거 플러스 값으로 다 계산한 다음에 그냥 2개를 더할 때 그냥 마이너스 해주셔도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마이너스를 붙여갖고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에너지를 값을 구할 때 아예 마이너스로 표시를 한 거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값을 왜냐하면 델타 H의 제로 바라고 되어 있으니까, 델타 H 제로 바라는 얘기는 개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갔을 때의 양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여기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 플러스로 써도 되겠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배웠던 표준 반응 엔탈피의 변화는 시그마 결합 분해에 대한 표준 반응 엔탈피의 시그마 다 토탈 결합이죠. 그리고 여기 생성물에 대한 결합 형성에 대한 표준 엔탈피의 변화의 총합을 더하면 되고,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처음에 우리가 마이너스로 계산했으니까 여기 플러스로 쓰고 여기 마이너스로 쓰겠죠. 그래서 토탈 얘는 마이너스 330kJ이라고 돼 있죠. 마이너스 330kJ이니까 표준 반응 엔탈피의 변화, 요 반응에 대한 표준 반응 엔탈피의 변화는 마이너스 330kJ 퍼니까 줄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발열 반응이겠죠. 발열 반응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전기음성도가 나옵니다. 전기음성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배웠죠. 이온화 에너지 배웠고 일렉트론 어피니티 배웠어요. 그런 것처럼 그다음 뭐 결합 에너지, 바인딩 에너지 뭐 이런 거 배웠죠. 다음에 이제 전기음성도 띄어쓰기 하는 것 같은데요. 일렉트론 네가티비티예요.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그래서 일렉트로 띄고 네가티비티라고도 쓰고 다 띄어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고
전기 음성도고, 이 전기 음성도는 뭐냐면 공유 결합을 하고 있었을 때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공유 결합은 전자 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 두 개를 공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로 힘이 똑같으면은 야 공유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힘이 더 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확 잡아당기겠죠. 쟤보다 조금 약하니까. 그래서 전자를 상대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그 힘이 어느 쪽으로 가면 더 갈mak할 수 있느냐? 오른쪽으로 가면 더 커요. 그래서 주기율표의 경우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가면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져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를 보면은 플로우가 가장 커요. 그래서 4.0 정도 되죠. 4.0 정도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플로우랑 뭐가 있나요 여기? 탄소랑 결합을 했다고 할게요. CF를 결합을 했다고 할게요. C와 F가 결합을 했다고 치면은 원래대로라면 C와 C가 결합을 하고 공유 전자가 있다고 하면은 얘도 C와 C의 전자가 당기는 힘은 두 개가 동일하니까 전자를 똑같이 당기겠죠. 근데 C와 F가 결합을 했다고 하면은 공유된 전자에 의해서 C가 한쪽으로 더 많이 당기니까 한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전자를 상대적으로 당기는 능력을 얘기를 하고 이게 조금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수한 이온성인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전자를 하나 준다 그랬죠. 이온성 결합 화합물이니까 얘다 전자 너 먹어라. 그래서 Na 플러스가 Ca 마이너스로 준다 그랬어요. 그게 이온성 결합 화합물이고, 순수한 공유성은 뭐냐면은 두 개가 핵이 있고 전자가 두 개가 공유하고 있는데 전자를 당기는 힘이 똑같으니까 공유하자고 있는데 한쪽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 너무 커버리면 C와 F라고 그러면 야 공유하고 있지만 네가 나보다 좀 약하잖아. 내가 좀 더 가져갈래. 그래서 한쪽으로 당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사실은 전자를 두 개 다 똑같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공유 결합을 안 하고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형태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워진 걸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라고 얘기하고,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강하고 있죠. 그러니까 화살표 쪽이 강한 쪽이 전자가 치우쳐진 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은 순수 이온 결합과 순수 공유 결합보다 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음성도와 산화수를 얘기할 건데, 앞에서 말하는 이제 전기 음성도는 전기 음성도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산화수를 전기 음성도를 갖고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더 큰 전기 음성도를 가진 원자는 모든 전자쌍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더 작은 전기 음성도를 가지는 원자는 공유 전자쌍을 갖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결합의 각 원자는 비공유 전자쌍을 갖는다고 얘기하고, 산화수는 어떻게 얘기하냐? 최외각 전자의 전자수에 공유 전자수 플러스 비공유 전자수 죄송합니다. 산화수 옥시데이션 넘버는 최외각 전자의 수 빼기 공유 일렉트론 수 플러스 비공유 일렉트론 수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공결합은 두 개의 원자가 전자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얘를 이온성 결합 화합물 같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 두 개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전기 음성도가 너무 세갖고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를 한쪽이 다 가져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쪽이 다 가져가 버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이온성 결합 화합물 같이 그런 행동을 할 거고, 그렇게 된 거를 우리가 산화수라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산화수, 옥시데이션 넘버는 최외각 전자에서 빼기 공유 결합된 일렉트론 수 더하기 비공유 결합에 대한 일렉트론 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소가 공유 결합을 두 개를 하고 있는데 뒤에 나오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볼게요. 한번
H와 CL이 있는데 원래 H와 CL이 두 개의, 그러니까 각각의 H도 전자 하나 주고 CL도 전자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전자를 하나를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공유결합을 하나 하고 있는 상태인데 CL이 힘이 너무 세갖고 H에 있는 전자를 확 잡아당긴 거죠. 가져간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H는 전자가 공유된 전자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를 산화수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L의 최외각 전자는 원래는 7개죠. 그 다음에 공유된 전자수는 2개고 비공유 전자수는 몇 개예요?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 그러니까 옥시데이션 넘버, CL의 옥시데이션 넘버는 어떻게 표시하냐? 최외각 전자가 7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공유된 일렉트론의 개수가 2개고 그 다음에 비공유된 전자가 6개니까 2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7 마이너스 8이니까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H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H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고 공유 일렉트론은 빵이고 비공유 결합선 1이니까 옥시데이션 넘버는 어떻게 표시된다고 했어요? 1 마이너스 0 플러스 0이니까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예요. 아까 지금 말로서 설명한 게 그거죠. H와 CL이 결합을 할 때 전자 너 하나 나 하나를 갖고 공결합하자 라고 했는데 CL이 너무 힘이 세니 전기음성도가 너무 세니 전자 2개를 다 가져갔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H는 플러스 1가가 되고 CL은 마이너스 1가가 되죠. 이게 옥시데이션 넘버라는 얘기예요. 산화수.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거를 우리가 산식으로 표시한 게 아까 요거죠, 요거. 산식으로 표시한 게. 자, 그리고 아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극성 공유결합의 이제 표현인데 이거를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방향을 표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H와 아까 F가 있다 그러면 F가 더 힘이 세다고 하면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진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로 표시한다 그랬고 화살표 방향은 마이너스 쪽이 강한 쪽이 결합 쪽이 화살표가 간도록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우친 공유결합 전자쌍으로 화살표를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네를 이제 전자밀도 분포로 보게 되면은 HH가 있고 균등한 공유결합인 경우에는 전자밀도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균등한 공유결합 비극성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둘 다 비극성이에요. 그런데 극성 공유결합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친 쪽에는 이렇게 되겠죠. 화살표 쪽으로. 자, 그래서 봉우리 그림이 높이기 맞춰서 입체도를 일부 잘랐다고도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결합 부분의 이온성을 분류하기 위한 전기음성도의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되냐 이거예요. 이걸로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요 그림에서 플로우가 전기음성도가 제일 크다며요. 그리고 이쪽은 낮다면서요. 근데 요 차이 두 개가 결합했을 때 임의의 원자가 두 개가 결합을 했을 때 생기는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1.7 정도면은 1.7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온성이고 1.7에서 0.5 사이다. 그러면은 극성 공유결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0.5보다 낮다. 그러면은 거의 비극성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성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극성 공유결합은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한다 그랬죠? 또는 뭐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로 표시할 수 있고 비극성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의 차이를 갖고 얘가 이온성인지 극성 공유결합인지 비극성 공유결합인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퍼센트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를 요 차이를 y축을 x축으로 보고 이거에 대한 퍼센트 이온의 특성을 보면 우리가 이제 NaCl 찾아볼게요. 어느 정도 되나요? NaCl 봤더니 차이, 그러니까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한 2.0 정도 되고 한 75% 이온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HCl 볼게요. 그랬더니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고 거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온성은 이온성 퍼센트 특성은 한 10% 정도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HCl은 원래 뭐예요? 극성 공유결합이죠. 극성 공유결합.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알고 있는 이온성 결합 화합물 NaCl, KCl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기음성도 차이가 2.0 정도, 1.7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 정도에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겹치면 전자의 공유를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예제가 있습니다. 거의 다 가는 것 같네요. 전기음성도 값으로 극성을 결정하라고 되어 있고 극성 화살표를 이용해서 결합의 특성을 표시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NH, FNN, ICL 이렇게 되어 있고 결합을 극성으로 증가하는 순서를 나타내라고 되어 있고 전기음성도 값은 저 학교 다닐 때는 이거 다 외우라 그랬어요. 이거 다 외우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대표적인 값들만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외우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로르, 산소, 탄소, 질소, 그 다음에 수소, 나트륨, 칼륨 뭐 요 정도 주요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가운데 것까지 다 못 외우더라도 아주 큰 값, 아주 작은 값,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거까지는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대부분 다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그래서 전기음성도 값은 이렇게 되는데 얘네를 요거에 따라서 표시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단순하죠. 그냥 빼기니까 H-N이니까 H 값 2.1 있고 N 값 이렇게 있으니까 3.0 빼면 0.9죠. 큰 값에서 작은 값 뺀 거예요. 왜냐하면은 델타 그러니까 값의 차이니까 H에서 N 빼면 안 돼요. 그럼 마이너스 값 나오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값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게 차이 값이니까. 그래서 다 플러스 값으로 그냥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HO가 가장 크고 HN이 그 다음 HC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다 화살표 방향을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3주계 염화물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강할수록 우리가 이온성이 커지고 비금속과 비금속이 갈수록 이온성은 커지고 그 다음 3주기 정도에서 우리가 가운데 SiCF4 이런 것들은 애매한 중간쯤에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로 네가티비티의 변화량이 감소할수록 결합 형태가 이온 결합부에서 극성 공유결합을 거쳐서 비극성 공유결합으로 변하기 때문에 녹는 점과 전기 전도도는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비극성 공유결합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온성 결합 화합물의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은 결정성이 있고 전기가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비극성 공유결합으로 가면은 녹는 점과 전기 전도도 감소하게끔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수업의 마지막이고 이번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었냐면은 앞에서 7장, 8장에서 공부했던 게 이제 원자 모형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 배우면서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 배웠죠. 그래서 주양자수는 에너지의 크기를 말한다 그랬고, 자기양자수는 모양을 얘기한다 그랬고, 자기양자수는 방향을 얘기한다 그랬고, 스핀양자수는 이제 전자가 채워지는 방향,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고, 전시간에 배웠던 게 우리가 그 체외각 전자에 따라서 주기율표에 어떻게 배열되는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카리 금속과 알카리 토금속은 S궤도에 채워져 있다고 얘기했었고, 뒤쪽 우리가 이제 5A, 6A, 7A, 8A까지는 P궤도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강렬하게 반응을 하고 발열 반응을 일어나면서 수소를 발생한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배웠던 주기율표에서 만약에 결합을 하면은 어떤 결합이 이루어지느냐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를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었고,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하니까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이온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공유결합, 금속과 금속의 결합은 금속결합. 오늘 그거 안 했었네요. 로컬라이제이션, 비로컬라이제이션.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게 한 번은 나와요. 이게 PPT에, 지금 오늘 PPT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게 PPT에서 본 것 같아요. 우리 수업을 아직 안 했지만, 그거를 벤젠 갖고 설명하는 챕터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학기에는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이온결합의 특징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공유결합의 특징 얘기했었고, 공유결합 중에 극성 공유결합과 비극성 공유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자가 치우쳐져 있는 형태를 얘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편재화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CO3 탄산이온이 이렇게 전자가 넘어가는 거 배웠었죠. 그리고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뭐 1.7 이상이면 극성 공유결합이고 비극성 공유결합이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얘에 대해서 화살표판 표면하는 거 이런 얘기를 배웠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배웠던 것 같고, 지금까지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여기서 2번 시간에 금속 공유결합은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자세히 안 다룬 거죠. 안 배운 건 아니고 약간 맛보기만 했는데, 금속결합은 신소재공학과나 아니면은 이제 금속공학과 이런 데서 좀 자세히 배워요. 일반화학 시간에는 그렇게 자세히까지는 배우지 않을 거고, 뒤에 조금 더 뒤에 가면은 잠깐 챕터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온성 결합과 금속 결합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수업한 거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LMS를 통해 갖고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